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진기하고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붓다로드라고 하는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라비안 나이트 같기도 하고 진짜 오래 갑니다. 아마 이렇게 가서 어느 세월에 우리나라까지 다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가고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지난 시간에 사실 수나라의 어느 정도 틀을 끝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핵심만 딱 요약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논문을 봐. 논문을 왜 교양 프로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럼 논문을 봐야지. 제가 논문을 또 얼마나 많이 쓰는데 제가 우리나라 인문학자 전체를 통틀어서 논문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여기에는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이야기가 뿐만이 아니고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스토리를 꾸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다 어느 정도 이상 현역이 아니거든요. 들으시는 분들도 현역이 아닙니다. 현역을 넘어서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도 끝나고 지금 이거 다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나는 마당인데 이거를 뭐 써머리 하듯이 이렇게 딱 정리해서 그런 공부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공부 했다가 망합니다. 그 학교에서도 그런 공부 좀 하면 망하는 시절인데요. 그래서 이야기거리는 많고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수나라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천태종 이야기 또 해야 됩니다. 천태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천태지자대사가 중국 불교 어떻게 보면 시원을 열었던 마치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러한 식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자대사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할 게 굉장히 많고 이 수나라라고 하는 게 저기 지금 뒤에 보시면 칠판을 우리가 새로 만들었잖아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를 써놨잖아요. 370년 만에 통일이 됐어요.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아주 기나긴 분열 시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유럽 같은 데를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싹쓸이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 방식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 다시 쪼개질 거냐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유럽은 결국은 다 쪼개졌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게 있었고 한번 쪼개지고 난 뒤에는 다시는 뭐 이렇게 통합돼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걸 통합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뭐 EU 같은 걸 만들었고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거기 있어야겠어? 그래서 브렉시트를 해서 나가버린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근데 중국은 이때 이제 또 재통합이 되고 그 통합의 어떤 완성을 이룬 370년이면 굉장히 긴 거예요. 370년 동안 분열돼 있었던 상황에서 저게 통합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수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조금만 삐딱하면 다시 재분열하는 상황들이 연출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걸 잘 처리해내는 게 수문제. 수문제. 그래서 수문제 얘기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뭐 잠깐만 해드리면 수문제가 천자 황제라고 자기를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보살천자 자기 불교를 그 당시 쓸 수 있었던 지배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국지 나올 때 한나라 말에 삼국지 나올 때 벌써 유교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통치 이데올로기 이런 거 작용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교가 안 되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때 현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노자 장자 주역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불교가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선택권이 불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나라에 저 통일군주인 이제 수나라 문제가 이제 불교를 통해서 결국 전체를 이제 화합시키고 하나로다가 370년을 쪼개져 있었는데 얼마나 서로 다양성들이 이렇게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북한이 예를 들어서 370년 동안 쪼개져 있다가 통일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하나의 나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벌써 한
반세기 정도 지금 쪼개져 있으니까 벌써 상황들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몇백 년을 쪼개져 있으면 야, 이게 같은 나라 맞아?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로 화합시켜야겠다. 근데 그 화합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게 불교. 만약에 유교로 했으면 저때 잘 됐으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교는 사성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작용들을 하냐면 이민족들,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계급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들과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강해요. 유교 같은 경우는 중화주의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낮추는 게 있어요. 근데 저 시절만 하더라도 이민족이 벌써 한 370년 동안 북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나라 양제, 문제, 이 사람 아버지 성이 보유교라고 했었죠. 보유교. 그러니까 선비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족적인 개념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교 같은 거 잘못 쓰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교는 철저하게 중국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민족들을 전부 다 낮춰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동이, 서육, 남만, 북적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전부 자기보다 낮은 오랑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대 중국까지도 사실 유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변 국가들하고 평화롭게 가는 경우가 없어요. 현대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도. 주변 국가랑 전부 마찰이에요. 왜? 서로 잘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네는 우리보다 좀 나아라는 생각들을 계속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유교는 저런 식 구조이기 때문에 한족 중심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민족하고 섞여 있을 때는 저거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처님이 주장하신 것 자체가 뭐 남녀평등이라든지 사성평등이라든지 뭐 민족과 뭐 이런 거 신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불교 안에서 그대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성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근세인식이에요. 요즘 들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민족이나 성이나 뭐 이런 차별들을 다 넘어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통일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작동력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걸 이제 수나라 문제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천자보살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선택하는 게 아쇼카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불교적으로. 그래서 양무제 얘기할 때도 양무제가 추구했었던 이 이상적 모델이 사실은 아쇼카왕이에요. 아쇼카왕.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왕, 백제 성왕, 아쇼카왕이에요. 그래서 전륜성왕. 그러니까 전륜성왕 아쇼카를 상당히 유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륜성왕은 거의 전설적인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실제 했었던 사람은 아니고 불교가 말하는 이상군주고 그 이상군주가 현실에서 드러난 사람이 아쇼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쇼카하고 전륜성왕을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쇼카가 물론 전륜성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게 좀 복잡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이 우주에 동서남북에 대륙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동승신주, 서우아주, 남선부주, 북구로주 이렇게 4개의 대륙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선부주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이 귀가 밝으시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축원할 때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게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요 하나를 전륜성왕이 있는데 전륜성왕이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륙을 다스리는 사람이 천륜, 2개면 그 다음에 동륜, 3개면 은륜. 이 전륜에서 륜자가 계속 상속하는 거예요. 다 하면 금륜. 이게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륜성왕 계열에 여러 개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카드 이렇게 다 발급받으면 실버도 있고 골드도 있고 플래티늄도 있고 그다음에 플래티늄보다 더 높은 거 뭐 이상한 거 겁나 연회비 비싼 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카드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약간 다르지.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쇼카 왕은 이 전륜성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다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 모델로 전륜성왕은 추구 대상인 거고 실제 모델로서 추구하는 사람은 아쇼카왕입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에 대한 추구는 저 시절에 다 했어요. 우리나라도 신라의 진흥왕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평왕도 그렇고 그리고 선덕여왕도 저런 전륜성왕을 추구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할 거고, 그다음 백제성왕도 그런 거였었고, 그다음에 그게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그런 틀을 제시하는 데서 끼친 사람은 양무제라고 하는 분이고, 양무제가 그런 식으로 사실 정치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수문제 입장에서는 그걸 또 이제 좀 닮아가는, 앞에서 잘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사리를 갖다가 전국에다가 이렇게 사리를 모시는 그런 절을 지어가지고 사리탑 만들고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수문제도. 그래서 아쇼카하고 비슷한 거래요. 그래서 저런 작업들을 하면서 그게 불교가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 저 앞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중국 불교사 얘기할 때 저 앞에 뭐 얘기했냐면 북제무주의 패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패불 난 거를 다 복구시켜주면서 민심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세력이 굉장히 강력할 때 정치력에 의해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는데 그거를 내가 복구시켜 줄게라고 하면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지가 올라가겠죠.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 양반이 수문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외척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 외손자 거 이렇게 호로록잡잡 해가지고 저 때는 뭐 다 저렇게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정당성의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세조도 우리나라 수양대군 세조도 단종코 이렇게 싹 해갖고 먹고 나서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상원사 와가지고 상원사 중창하면서 뭐 문수보살을 칭견했다 어쩐다 그게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이 정통성이 약할 때 속리산 법주사 있는 쪽 가가지고는 정의품성 자연이 나를 인정해줬다. 나무가 쉽게 말해서 자연이 내가 임금이라는 걸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가지를 들었다. 그게 정의품성이에요. 우리나라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어용소나무. 그 상징하는 게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상원사에 와서는 문수보살이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 상원사 권선문이라는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임금이 1000명을 받아서 임금이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자연적인 거를 다 해서 내가 왕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양반은 그렇지 않겠어요?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수문제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단명왕조 셋 중에 하나라더라. 수나라 38년. 3대 단명왕조라고 하거든요. 진나라. 이게 진시황의 진나라 14년. 그다음에 서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서진 아세요? 꽃보다 할배 이서진 뭐 이런 거 말고 서진이 누구냐면 서진이 어떤 왕조냐면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 이렇게 삼국지 맨 마지막에 보면 사마씨가 이렇게 또 후루룩 짭짭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싹 해가지고 그게 서진. 서진도 얼마 못 갔어요. 그래서 저걸 이제 3대 단명왕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수나라가 제일 짧죠. 어떻게 보면. 수나라가 어떻게 보면 제일 짧아요. 왜냐하면 서진도 짧기는 한데 서진 나중에 뭐 동진하고도 연결돼서 이렇게 좀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진시황의 진나라 같은 경우는 진나라 굉장히 오래 갔다가 통일되고 망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신라가 계속 나라가 왔다가 통일되고 나라가 꼬꾸라졌어요. 그거는 사실 별로 아쉬울 게 없죠. 그래서 약간 달라요. 수나라가 어떻게 보면 최고 단명 왕조고 370년 만에 통일을 하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3개입니다.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밖에 유목민들, 그 다음에 황하, 그 다음에 여기 양자강, 그 다음에 여기 회수, 이 회수까지를 대충 이렇게 치면 여기를 화북, 강북이라고 하는 화북, 여기가 이제 싸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남,
여기 강남 스타일 이렇게 땅값 비싼데 이렇게 실제로는 여기가 주류거든요. 근데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얘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족들은 쫓겨서 도망가서 이게 동진, 저 서진 다음에 들어서는 동진 왕조가 쫓겨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백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한족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원래 중국이 요만했는데 위진 남북조 370년이 끝나고 나니까 중국이 이만한 중국이에요.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룡의 탄생이다. 중국이 로마를 이길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저 시절에 로마 쪽을 보면 서로마 동로마하고 쪼개져서 로마가 힘을 못 쓰고 약간 메롱 상태에 있었고 중국은 떡대가 3배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뭐 두 번째 강하네 어쩌네 한 이유가 뭐예요? 떡대죠. 저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건 우리나라보다도 한참 안 되는 거잖아요. 떡대가 큰 거잖아요. 떡대가. 그 떡대의 기반을 만들었죠. 기반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 세계 문화층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화두로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화두로. 그걸 수문제가 해내는 거예요. 수문제가 그 기틀을 다 다져요. 다 다졌는데 그 아들이 수양제가 다른 방식의 후루룩 짭짭을 했죠. 그냥 말아먹은 거죠. 당대에 말았죠.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아쇼카 왕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쇼카 왕 기억나십니까? 아쇼카 왕 아버지가 빈두사라 왕 아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101명을 낳았잖아. 아쇼카 왕이 싹 죽였잖아. 싹 죽였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공을 들였는데 보통 노력에 요즘 같으면 진짜 국가적으로 상을 줘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기 0.84인데 합계 출생률이 지금 0.8 나라가 없어진다 하는데 101명을 낳았어요. 야, 개도 그만큼 못 낳겠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아버지가 위협을 쌓았는데 싹 양제 비슷합니다. 양제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하는 걸로는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천태종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일념삼천, 삼재원융, 그 다음에 회삼귀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나중에 천태종 할 때 계속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삼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얘기해요. 근데 이걸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게 이 셋을 하나로 뭉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맨날 단일민족 어쩌고저쩌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었고 뭐 살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다 무너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꾸고 단일민족 신화는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됐죠.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직도 단일민족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래된 사람들, 화석처럼 gat혀있는 분들인 거고 지금 시절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계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거기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다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 나라가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쉴드를 다 치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걸 분열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로 할 것이냐. 그래서 천태종에서 이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결국 뭐냐. 천태종이 수나라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 불교 중에서도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저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시황하고 수문제하고 비견이 돼요. 수문제 굉장히 정치 잘한 사람이고 진시황은 약간 나쁜 놈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진시황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진시황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잘 안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너무 씹혀서 사실은 저렇게 되는 건데 수문제는 사실 안 씹혀요. 나라가 단명하고 망하면 그 다음 왕조에 의해서 계속 씹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씹히는 게 양제가 다 씹혀주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저 진짜 재밌게 인생 산 분이거든요. 또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저 진기한 캐릭터거든. 그래서 그쪽이 약을 다 욕을 다 먹어주기 때문에 수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100대의 인물을 꼽으면 역사를 바꾼 100대 인물을 꼽으면 수문제가 들어간다고. 서양에서도 그렇게 넣어줘요. 그렇게 대단한 게 수문제예요.
이 수문제가 했었던 두 가지 사업, 그게 대우나 건설. 대우나 시장만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만 했어요. 다 안 했어요. 완료한 거는 양재. 그래서 문제는 뭐였냐면 요 황하하고 이 회수를 관통해야 되고 양장을 관통해서 물류 유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거 추진했었고, 또 하나가 과거제. 지금 뭐 관료 선발, 우리도 지금도 쓰고 있죠. 비슷한 과거제라는 이름은 안 쓰지만 뭐 공무원 선발 뭐 이렇게 하듯이 저렇게 되면 귀족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당신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위의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바로 이렇게 자기 외손 잡고 후루룩 짭짭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세력을 모아야 되죠. 귀족들한테는 설득력이 없죠. 야, 너만 귀족이냐? 네가 왜 황제냐? 이 얘기가 나오거든. 귀족들 사이에서는. 왜? 너랑 나랑 집안이 마찬가지 아니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때 과거제. 과거제는 왕이 뽑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신분이 미천해도 내가 저 사람을 뽑아주면, 그러니까 머리로 뽑는 거죠. 뽑으면 그 사람은 그 왕에게 충성해요. 뽑아준 사람에게 충성해요. 귀족이 관료로 나가면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귀족제는 지분이기 때문에 뽑아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제를 만든다는 게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스템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 중세 유럽 이런 데 없었습니다. 저런 관료제, 과거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중세에 없었어요, 유럽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저거. 지금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시황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진시황은 아시다시피 만리장성. 이게 엄청난 토목공사예요, 둘 다. 전 세계적인 토목공사입니다. 만리장성도 진짜 지학스러운 토목공사거든요. 대우나도 엄청난 거예요. 대우나 나중에 이제 판 거 봐봐. 1,500kg야. 1,500kg를 삽으로 팠대. 1,500kg를 돌리면 우리나라를 감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중장비도 아니고 삽으로. 야, 삽으로 1,500kg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때 쓰던 게 군현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고,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됐죠. 군현제. 물론 이름들은 약간 다르지만 저거 그냥 일반화돼 있죠. 그리고 저것도 군현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황제가 이렇게 땅을 다스리면 여기에 봉건 제후들이 있는 거죠. 이 제후들이 조금만 황제가 이렇게 좀 해롱해롱하면 이거 치고 올라와 버리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걸 전부 군현으로 바꿔가지고 관리를 다 임용을 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러면 한 사람이 치고 못 오죠. 뭐 전라도 도지사, 경상도 도지사 이런 분들이 제가 대통령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 굉장히 어렵거든. 지금 다 이렇게 좀씩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저 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황제권 강화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황제권 강화. 그런데 합리적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나라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그 수나라의 천태종이 나중에 지배 이데올로기로 될 수 있었던 건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평등 구조에서 합의시킨다라고 하는 천태 사상에서 굉장한 타견이에요. 그리고 그걸 계승하는 게 나중에 이제 화엄 사상이고, 그래서 화엄 사상이 당나라 때 지배 이데올로기 비슷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삼국시대 때 삼국 통일하고 나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화엄 사상. 이렇게 가는 거고, 저 대우나를 완성하는 건 사실은 수양제인데 이 수양제가 너무너무 여러 가지를 벌렸어요. 그중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만리장성 수축입니다. 저건 미친 짓입니다. 저는 청나라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청나라처럼 만리장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만리장성을 수축한다는 건 뭐냐면 수나라 자기네 지금 황실이 여기서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만리장성을 수축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보수하고 있다는 게 돈도 경제적으로 많이 드는 일이지만 여기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미친 짓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경영이라는 개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양제의 한계적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달라요. 그릇이 다릅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그릇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수문제가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저희 이제 개황의치라 그래서 이게 내나 제위관 내도록 문제 제위관 내도록 이제 저게 이제 개황의치라고 하는데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개황의치 이래서 개황의치 나중에 당태종의 정관의치 그다음에 양귀비 당현종의 개원의치 이래서 3대치라고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시절인데 이 양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개황의치인데 이 양반은 딱 해보고 좀 안 될 것 같으면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대운하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시도를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그만할게. 필요하지만 백성이 힘들다면 나는 양보할 수 있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황제로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겪어봤잖아. 우리도 한반도 대우나 뭐 이런 거 당신 임기 안에 다 하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세상도 그러는데 황제가 그것도 통일을 시킨 황제가 백성들이 힘들다 하는데요. 그러면 야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이게 수문제의 가장 위대성인데 이게 1차 고구려 전쟁 때도 나타나요. 고구려가 저거 진짜 희한한 일이다. 대륙이 통일되니까 대륙이 통일되기 전에는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좋아요. 상황이. 왜냐하면 쪼개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통일되면 이 옆에 나라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주변 국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등치가 이따시만한 센 놈이 딱 떴는데 야 내가 너네랑 같은 체급이 아니야. 큰형님으로 오셨다. 알아서 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거기에 돌궐이나 이런 거 다 기었습니다. 티벳도 기고 제가 몰라봤어요. 이렇게 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도 명나라에 제대로 한번 싸워본 것도 아니에요. 이성계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화령하고 조선하고 둘 중에 하나 정해주시면 국호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서 기는 거예요. 명나라도 그 당시 신생국가입니다. 조선만 신생국가가 아니고. 근데 고구려에도 그 얘기를 했지. 야, 좀 겨. 이랬더니 고구려 좀 다릅니다. 내가 왜 겨?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한국에 무역으로 뭐 이렇게 건 거예요. 야, 저번에 우리 FTA, 한무 FTA 협정을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다시 해야죠. 이렇게 다시 했잖아. 참았지. 근데 고구려는 어떻게 한 거냐면 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래. 이러는 식으로 나가는 거야. 중국한테 지금 중국 인접 국가에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그런 식의 행동 패턴을 보이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만 그렇게 행동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혀 다 그렇게 못해요. 일본은 원래부터 대척점으로 있었던 나라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그래도 쟤네랑 그렇게 나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은 그래서 베트남 해역에는 불법 조업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해역에 불법 조업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중국 배들이 이렇게 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경으로 해서 막 쫓아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베트남 포격합니다. 포격하면 안 옵니다. 걔네도. 아니 침몰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 아무리 그래도 고기 잡으러 갔는데 침몰되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정도까지 못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외교 분쟁이 붙겠죠. 아니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럼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고구려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도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고수전쟁하고 그다음에 고당전쟁 바로 또 이어서 계속 하잖아요. 이 영양왕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해요. 영양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왜 뭔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혼자 다 막은 거예요. 저 4차례를. 진짜 다 막은 거예요. 왜? 연개소문이 언제 등장하냐면 그 유명한 연개소문이 642년에 연개소문이 등장하니까 이 4차례까지는 연개소문이 있지도 않을 때예요.
영양왕이 혼자서 다 막는 거예요. 머리 써가지고. 굉장한 군주인데 우리가 약간 역사에서 잘 안 다뤄지는 어떻게 보면 뭐 진흥왕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군주였을 수도 있어요. 591년에 수문제가 30만을 동원해서 고구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고구려가 그냥 저거 한 것도 아니고 1만을 동원해서 돌궐기병 1만 이렇게 꼬드겨 와가지고 선빵을 날립니다. 수나라가 야 좀 알아서 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선빵을 날려버렸어. 참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맞으니까 수나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저 깜도 안 되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수문제가 저 양반은 워낙 대단한 황제니까 30만을 동원해서 친정을 나간 거예요. 친정을 나와서 들이박았는데 고구려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기가 막힌 전법, 그 청야전법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전법. 그냥 고구려에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고구려에 두 가지 이점. 이제 여기 요하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요하라고 하는 데가 수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양자강도 건넜는데 요하가 양자강보다 크다고 생각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너네 한 따까리 진짜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왕이 웃기고 있네. 이래갖고 먼저 선빵을 날렸거든. 1만으로. 그러니까 야씨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렇게 해서 30만으로 끌고 갔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요하를 건널 때 여기가 약간 늪지대라는 거예요. 강폭은 그렇게까지 저 양자강만큼 크지는 않은데 이것도 굉장히 큰 강입니다. 한강 이런 강은 비교가 안 돼요. 큰데 뭐 양자강이나 그런 급 정도까지는 안 돼도 상당히 큰데 거기에 늪지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늪지를 건너면 이게 상당히 힘들다고요. 그러면 하루에 10km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20살 먹은 애들이 하루에 10km밖에 못 갈 정도면 진짜 힘든 겁니다. 군인이잖아, 군인. 군인이잖아. 그렇게 해서 1차로 진이 빠지고 그리고 여기에 성이 고구려 보면 여기에 성이 쭉 있어요. 여기 신성, 뭐 계모성, 그 다음에 무슨 여기가 이제 그 요동성, 그 다음에 나중에 저 양만춘 나왔던 안시성, 요동성, 안시성,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비사성이에요. 비사성. 쭉 성을 저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는 얘네가 이쪽으로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성으로 쫙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걸 연결시킨 건 아니고 이렇게 점으로 쭉 뭐 백암성 뭐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든 밖에 있는 것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불질러서 싹 없애고 그 다음에 우물 같은 데다 독 풀고 못 마시게 하고 성 안으로 전부 물량과 사람들과 가축을 전부 끌고 들어가서 한겨울까지 버틴다. 그러면 만주에 영하 40도 쾌속 냉동이 해결해 준대. 그러니까 애들이 언제 얼고 밥을 못 먹어요. 이게 수송이 너무 기니까 약간 끊어지는 거예요. 보급이 끊어져요. 그래갖고 춥고 배고프고 손발이 얼어서 이렇게 뭐 떨어지고 있어요. 잘라지고 있어요. 이럴 때 그때 나와서 이렇게 때리면 얘네들이 반 좀비 상태라서 그냥 건드리면 죽는데요. 그걸 당한 거예요. 수문제가. 저걸 당했는데 수문제가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당하고 나서 쪽팔리잖아. 아니 같은 체급에 맞았으면 들 쪽팔린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중이한테 야 너네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다가 두드려 맞았어. 우리가 말도 못하고 쪽팔리잖아. 이게 수문제하고 수양제의 차이입니다. 수양제는 거기서 쪽팔리니까 그 다음에 군대를 또 일으켜. 수문제는 딱 한 번 해보고 쪽팔리더라도 이거는 중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승패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냥 내가 한 몸이 쪽팔리는 게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성군이죠. 똑같은 캐릭터가 누구한테도 나오냐면 나중에 당태종도 그래요. 당태종도 고구려 이제 당나라 나중에 들어설 때 딱 보면 들어서고 당태종도 굉장히 영웅적 기질이 있고 자기가 통일을 시키는 거의 어떻게 보면 나라 뒤집은 사람이거든요. 뒤집은 주역입니다. 주역. 실질적 주역. 나중에 이제 그 얘기 해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 고구려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고구려가 또 까불락까불락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이 씨 이러면서 갖다 박았거든. 그랬다가 그 유명하게 뭐 눈깔이 날아갔다는 둥 뭐 양만춘 얘기 나오잖아요. 안시성 그때가 안시성이잖아요. 이때 이제 나중에 수양제 110만 대군을 깨트리는 거는 이걸 막아내는 건 요동성. 그 다음에 당나라 때 그 당체종 이세민의 군대를 막아내는 게 안시성. 안시성. 그렇게 해서 뭐 눈깔이 빠따는 둥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세민은 퇴각하고 나서 다시 공격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성군이에요. 그러니까 딱 해보고 쪽팔린 건 내 몸이 쪽팔린 거고 이거를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안 될 거를 계속 들이박으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판단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만약에 황제면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왜? 내 쪽팔린 것보다 백성 피곤한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황제잖아.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하고 황제하고 급이 완전히 다른데도 대통령 사실 그런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국민들이 약간 힘들어지더라도 내 가오가 무너지는 게 더 쪽팔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다니까. 그런데 차라리 내가 창피할지언정 그냥 이거는 중지하는 게 맞다. 그게 성군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수양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제 감정을 한번 꽂히면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언제까지? 깰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안 깨졌죠. 안 깨졌죠. 그게 이제 수나라가 나중에 골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고수전쟁도 물론 대단하지만 수양제가 4가지 일을 벌리는데 이제 엄청난 일을 벌리는데 그게 만리장성 수축이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게 제일 안 좋았었던 판단이라고 봐요. 자기가 이민족이면서 이민족과 금을 그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이미 엄청나게 강력한데 이미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낙양에 또 다른 수도를 만들어요. 하나의 수도를 더 만들어. 그건 나중에 제가 대운하 얘기할 때 같이 해드릴게요. 왜 낙양을 수도로 건설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밖에 물이 안 들어와. 대운하 거기까지밖에 안 들어와. 수도인 장안. 그 당시는 대흥이 장안이거든요. 이 대흥이라고 하는 데까지 물이 안 들어와. 그 밑에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 대운하 밑에서 이게 여기까지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낙양까지는 가는데 여기 장안까지 못 간다고. 거기에 바위가 있어서 그래요. 지주지엄이라고 아주 중요한 바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도시 하나를 더 건설하는 거. 그것도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운하 판 거. 대운하 판 거. 그리고 고구려에 갖다 들이박은 거. 4가지의 엄청난 하나만 벌려도 큰일일 것 같은 걸.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양주에 또 도시를 자기 어떻게 보면 위락시설 같은 걸 강남에다 또 만들어요. 그래서 멋있게 살긴 했는데 상당히 좀 무모합니다. 무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양반이 브레이크 없는 빠꾸 없는 인생을 살아요. 나중에는 안정시켜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몰라. 브레이크가 풀리고 어느 순간에 넘어버리니까 자기도 그걸 해결을 못했는가 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수양제가 했었던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좀 비극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황후한테 누가 내 목을 취해갈지 잘 모르겠다. 내 목이 누구한테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리고 독약 같은 걸 좀 준비해서 여차하면 마셔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전시키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맥이 풀린 거죠.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그런 거 있어요.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너무 크게 했다가 한 번에 망하면 조금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그래도 뭐 전셋집이라도 남길 수 있는데 그거 남겨서 뭐 하냐. 사람이 맥이 풀리는 거죠. 아무 의욕이 없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그걸 뭘 추스려서 어떻게 하겠어. 딱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 이 수양제와 관련된 이러한 비극적인 거, 그 다음에 수양제 하면 또 천태종이에요.
천태 지자대사가 수양제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재밌는 건데 내가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수양제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메롱인 군주입니다. 백성들한테 가장 고통을 많이 줬던 군주예요. 그런데 불교는 의외로 수양제를 잘 안 씹어. 왜? 불교에는 잘해줬어. 불교에는 잘해줬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꿀을 빤 게 천태종. 그래서 천태종이 갑자기 신생종단이면서 떡상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수양제 스토리하고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뭐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수양제 얘기, 그다음에 천태종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섞어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